안녕하세요. 리딩 미셸입니다. 미지 작가의 네 컵은 내가 씻어 중에서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인생을 살아. 6살에서 7살의 나에게는 좀 특별한 장소가 있다. 바로 장애인 복지관이다. 황달 후유증으로 인한 뇌성마비로 평생 장애를 가지게 된 오빠와 나의 나이 차이는 불과 1살이다. 그래서 늘 함께 커갈 수밖에 없었고 오빠가 가는 복지관에 나도 함께 가야 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오빠와는 또 다른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고 깨닫게 되었다. 사람은 모두 다 같지 않다는 것을.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나는 오빠와 따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분명 같은 집에 사는데 다니는 학교가 서로 다르다는 것에 대해 이상하다는 생각을 못했다. 이후에 엄마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때 내가 혹시 놀림을 당할까봐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한다. 그 나이의 아이들은 너무 해맑아 종종 의도 없는 악한 행동을 하기도 하니 말이다. 이후 초등학교 고학년 3년, 중학교 2년 정도만 오빠와 같은 학교에 다녔다. 하지만 나는 오빠와 같은 학교에 다닐 때도 오빠가 부끄러웠던 적은 없었다. 그냥 내 상황이 남과 좀 다르다는 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부모님의 양육 방식 덕분이었다. 오빠는 많이 아팠고 그래서 운이 나쁘게 몸이 불편해진 것이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 물론 학교에서든 길에서든 갑자기 오빠와 마주치게 되면 어김없이 주변의 따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것 또한 익숙해졌다. 하지만 이랬던 나도 오빠 때문에 힘들었던 점은 있었다. 아주 꼬맹이 때부터 이런 말들을 계속 들어야 했다.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잘해야지. 네가 잘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빠도 도와줘야지. 하지만 그런 말들 중 나에게 가장 충격을 준 말은 이것이었다. 엄마 아빠보다 네가 오빠랑 더 오래 살 텐데 같이 잘 지내야지. 나는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일단 엄마 아빠가 나를 두고 먼저 죽는다는 생각에 너무 슬펐다. 그리고 뒤이어 바로 큰 부담감이 밀려왔다. 부모님이 그동안 오빠를 보살폈듯 나도 그렇게 평생 오빠를 보살펴야 하나 본데 나는 자신이 없었다. 두려웠다. 또한 나는 소위 말하는 모범생으로 자라났다.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래야 하는 아이였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되었다. 혹시 내가 삐뚤어지면 우리 부모님은 너무나 힘들어지니까. 아픈 아들로 인한 상처를 내가 메우지는 못할 망정 더 건드리지는 말아야 했다. 하지만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였다. 나는 부모님의 기대에 조금씩 못 미치기 시작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한동안 내 인생에 질질 끌려다녔다. 누구를 대신하고 책임지고 하는 부담감조차 느낄 겨를이 없었다. 대입도 그랬지만 취업도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나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같이 살던 식구들 곁을 떠나게 되었다. 물론 결혼을 한다고 해서 가족들과 영영 헤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매일 볼 수는 없으니 전부 다 거리가 생겼다. 그런데 그렇게 거리를 두니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우리 식구들 각자의 인생 하나하나가 보였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가장 신경 쓰지 못했던 것이 바로 내 동생의 인생이라는 것을. 나보다 5살 어린 내 동생은 사실 나와는 좀 다르게 자라났다. 꽤 요란한 사춘기를 보냈고 부모님과는 충돌하기 일쑤였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엄마는 나만 보면 다 큰 동생 걱정을 한다. 30살이 훌쩍 넘은 동생을, 또 이제는 자기 할 일도 찾아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기 시작한 동생을 엄마는 아직도 아이 보듯 걱정한다. 못 믿었다는 것이다. 사실 나도 걱정이 안 됐던 것은 아니다. 중간에서 입장도 곤란했다. 그래서 상담 때 숭쌤에게 이런 우리 가족의 상황에 대해 말했다. 숭쌤은 동생은 그저 지금처럼만 자란 것으로도 고마워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 자식 중 한 명에게 큰 문제가 있는 가정의 경우 대부분 균열이 생기고 다른 형제들에게도 영향이 가기 마련이라고 했다. 생각해보니 그랬다. 나도 짧았지만 아이를 낳아 키워보니 아이 한 명에게 드려야 하는 공이 엄청났다. 그러니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는 오죽하겠는가. 하나부터 10까지 아이에게 몇 배의 신경을 더 써야 한다. 아무리 어떤 자식이든 똑같이 사랑하고 아낀다고 해도 부모도 사람이다. 몸은 하나인데 모두에게 자로잰 듯 똑같이 해줄 수는 없다. 오빠는 아픈 아이였고 나는 부모님의 기대를 받는 아이였다. 그래서 내 동생은 분명 나보다 더 소외된 부분이 있었다. 하다못해 나는 대학은 등록금 걱정 없이 편하게 다닐 수 있었는데 동생은 그마저도 그러지 못했다. 또 내가 어린 시절부터 느낀 부담감을 동생도 마찬가지로 느꼈을 것이다. 사실 더 했다면 더 했을지도 모른다. 내가 어느 정도 크고 나자 이제 주변 어른들은 내 동생에게 누나는 시집가면 그만이다. 네가 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실제로도 계속 옆에 있던 누나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사라졌으니 나 같아도 전보다 더 부담되고 불안해졌을 것 같다. 자신이 지고 가야 할 몫이 더 커진 느낌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내 인생에만 신경 쓰느라 그런 동생의 인생을 한 번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 그게 이제 와서 많이 미안하다. 지금까지 나는 동생과 속 깊은 이야기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 뭔가 쑥스럽기도 했고 내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든 동생에게 괜한 이야기, 잔소리가 될까봐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이제 이 말만은 꼭 해주고 싶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앞으로 벌어질 모든 일들은 함께 헤쳐나가면 되니까 말이다. 그러니 너는 이렇게 하라고. 부담 갖지 말고 내 인생을 살아. 작가가 되고 싶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나는 늘 책에 둘러싸여 지냈다. 나가서 뛰어노는 것보다 어디서든 앉아서 주로 시간을 보냈다. 어쩌다 밖에서 아이들과 고무줄 놀이를 하든지 공기놀이를 할 때도 항상 제일 못해서 깍두기를 자처했다. 그래서 많은 책 사이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마음이 더 편했다. 지금이야 여행도 좋아하고 몸을 써서 하는 일들도 좋아하지만 그때는 그랬다. 그래서인지 선물로 장난감을 받았던 기억은 잘 나지 않고 대신 전래동화나 서양 동화 전집, 컬러 사진으로 채워져 있던 자연도감 전집,
만화로 된 한국사 전집, 한 권 한 권 두껍고 무거웠던 대백과사전 전집, 고등학교에 가서야 유용하게 잘 읽었던 하얀색 표지의 한국문학 전집 등을 받았던 기억은 아직까지 생생하다. 또 어느 크리스마스 때 엄마가 사준 어린 왕자 책 표지도 기억에 생생하다. 그 책을 펼쳤을 때 맨 처음으로 보았던 코끼리를 집어삼켜 모자 같았던 보아뱀 그림도 기억난다. 그렇게 나는 성인이 될 때까지 꾸준히 책에 애정을 가졌다. 여기에 큰 영향을 준 사람으로 온 집을 책으로 열심히 채웠던 엄마 외에도 고등학교 내내 다녔던 국어학원의 선생님이 있다. 그 선생님은 지금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학원 강사들과는 좀 달랐다. 수능에 나올 만한 시와 함께 또 수능에는 절대 안 나올 것 같은 독재정권 찬양시 같은 것들을 엮어서 가르쳐 주었고 소설을 공부하면서는 관련된 세상의 추악한 뒷얘기 같은 것도 들려주었다. 학교 국어 시간에는 좀처럼 들을 수 없었던 얘기들이 난 그렇게나 재미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선생님은 우리에게 독서 노트를 만들게 한 후 수업 시간마다 검사했다. 그때 엄마가 사준 한국문학 전집이 아주 유용하게 쓰였다. 그 안에 선생님이 읽고 노트에 줄거리나 감상 등을 써오라고 한 단편 소설들이 거의 다 들어있었다. 나는 그 노트를 채우는 시간이 정말 좋았다. 웬만한 학교 과제보다 더 열심히 했다. 그래서 나는 대학을 진학할 때에도 그냥 막연히 책이 좋고 문학이 좋아서 무조건 국문과에 지원하고 싶었다. 사실 어떤 대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그 대신 무슨 과를 가고 싶다는 생각은 확실했다. 그래서 수능을 망쳤을 때 선생님과 부모님은 크게 실망했지만 난 그저 국문과만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했다. 결국 나는 내 뜻대로 진학했고 좋은 스승님들을 만나 대학원까지 무려 7년이나 공부를 했다. 그렇게 학과 공부까지 하다 보니 나는 막연히 나중에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당시 내 주변에 국문과를 나와서 그런 길을 가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알기 힘들었다. 또 그렇게 전공을 살려 직업을 가지면 딱 굶기 십상이라고. 그래서 너네 과가 굶는 과가 아니겠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우리 엄마였다. 그 대신 엄마는 교사라는 직업을 너무나 사랑했다. 여자에게는 그만한 직업이 없으니 내게 졸업하고 나서는 꼭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난 그 직업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꾸준히 아르바이트로 과외를 해서 비슷하게 하면 되나 하는 막연한 생각은 있었다. 심지어 엄마는 어디 용하다는 점집에서 점을 보고 와서는 넌 다른 일을 하다가도 결국에는 선생님이 될 팔자라고 했다. 나는 고민이 되었다. 사실 당시 내가 믿고 따르던 교수님이 과제로 제출한 내 글을 보더니 칭찬도 동료도 많이 해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말보다 우리 엄마의 말이나 혹은 어떤 선배의 미지야, 너는 선생님이 참 잘 맞을 것 같아 라는 한마디가 더 솔깃하게 들렸다.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늘 누군가 시키는 대로만 살아왔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또 왠지 글을 쓰게 되면 정말 불안한 삶을 살 것 같았다. 글을 잘 쓰려면 뭐든 끌리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럴 자신이 없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글 쓰는 사람은 그저 글만 열심히 쓰면 되는 것이었다. 때때로 들려오는 소문과 편견에 지레 겁을 먹고 나는 어떤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결국 나는 그래서 학부 졸업 후 교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교육대학원에 지원했다. 그러나 그때의 그 선택은 이후 안정적인 삶은커녕 오히려 오랜 방황과 혼란의 시간을 가져다 주었다. 나는 그때 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다. 그랬다면 방황의 시간이 조금은 짧았을지도 모른다. 나에게 다른 삶을 권하던 사람들에게 당당히 이 말을 했어야 한다. 글을 쓰고 싶어요. 나 글을 쓰며 살래요. 대체 언제까지 해야 해? 어떤 일을 마음먹고 시작하기도 쉽지 않지만 끝을 내기도 어려운 법이다. 물론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오랜 시간 계속 도전했는데 연이어 실패한 것이라면 쉽게 포기가 될까? 과연 언제쯤 그만두고 다른 길을 찾아야 후회가 덜 할까?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 자신이 끝낼 시점을 찾는 게 맞겠지만 그 시작과 함께 계속 실패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본인 탓만은 아닌 것 같다면 결국 포기하게 되었을 때 남는 억울함도 혼자 감내야 하는 것일까? 요새는 전보다 인생이 길어져 죽을 때까지 한 가지 직업만을 가지고 살기는 어렵다고들 한다. 그러니 한번 가지면 최대한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한 갈망이 더한 것 같다. 그래서 각자 어느 정도까지 학업을 이미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안정적이라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 스스로를 다시금 시험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로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대표적인 시험으로 공무원 시험과 교사 임용고시 이 두 가지가 있다. 사실 크게 묶어 두 가지라 하는 것이고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더 많은 유형의 시험들이 존재한다. 나 같은 경우에도 결국 교사 임용고시를 보기 위해 교육대학원에 진학했다.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으면 동시에 관련 학과 중등교사 2급 자격증이 주어진다. 그래서 내가 지원했을 당시에도 가장 낮은 경쟁률이 10대 1이었다. 이 자격증이 있으면 물론 그 확률은 매우 낮지만 사립학교에서는 바로 교사가 될 수 있고 나라에서 시도별로 임용하는 공립학교 중등교사 임용고시에 지원할 자격이 주어진다. 나는 대학원도 모교로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심지어 처음에는 모교에 응시했다가도 떨어지고 말았다. 같은 학교 졸업생들끼리도 경쟁이었다. 이후 간신히 추가로 합격하여 모교 대학원을 다닐 수 있었다. 합격을 한 후에는 등록금이 문제였다. 대학 4년 동안은 아버지 직장에서 지원을 해준 덕분에 학비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 용돈 정도만 내가 벌어서 다니면 되었다. 하지만 대학도 졸업했는데 대학원마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다닐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학원 강사 일을 하면서 학비를 벌고 학업을 병행했다. 그렇게 대학원 졸업 후에 강사 일을 하면서 임용고시를 계속 준비했는데 결과는 매번 낙방이었다. 이후 불안한 마음에 다 그만두고 회사를 2년 정도 다녀보기도 했다. 결국 그때는 시험 준비에만 온전히 몰두했던 시간이 거의 없었다.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러할 것이다. 그나마 나는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의식주에 대한 큰 불편함은 없었지만 그런 것들까지 해결해 나가면서 공부해야 하는 사람들은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도 어느 정도 여건이 된 순간 돈을 버는 일들은 다 그만두고 완전한 임고생의 길로 접어들었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공시생들과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임고생들이 모두 모이는 장소가 있다. 바로 노량진 학원가이다. 나는 노량진에다 방까지 잡고 시험 준비에 몰두하는 가장 적극적인 임고생은 아니었다. 그 대신 집 바로 앞에 독서실을 잡고 평소에는 그 안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하다 학원 수업을 들어야 하거나 스터디 모임이 있을 때만 노량진으로 나가는 생활을 2년여간 지속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 시험은 대개 1년에 2번, 중등 임용고시는 1년에 1번 치러진다는 것이다. 즉, 실제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결국 대학원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어쩌고 하던 시간을 다 따져보면 몇 년이지만 응시 자격은 예비 학위 수여자였을 때부터 가지게 되었으니 실제로 치른 시험은 총 4회였다. 물론 결과는 모두 낙방이었다. 그 사이 나는 20대에서 30대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이례적인 나이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사범대학에 입학하여 졸업을 한 사람들은 바로 자격증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임용고시를 치를 수 있는데 24살부터 시작해서 계속 낙방해 30대 중반에 접어드는 사람들도 한둘이 아니었다. 그래도 나는 그 사이 이것저것 해보기라도 했는데 대학 졸업 후에 아르바이트 정도만 해가며 시험에만 10년 가까이 매달린 사람들도 흔했다. 이쯤 되니 대충 결론이 나왔다. 이들의 공부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다. 교원 자격증을 가지게 된 사람들은 매년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미 전부터 시험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계속 쌓이고 있었다. 그런데 학생 수는 점점 줄고 있으니 학급 수는 줄고 교사 자리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런데도 시험을 보겠다는 사람들은 계속 줄지 않고 많아져만 가니 경쟁률만 해마다 치솟았다. 하지만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해도 계속 이 시험만 바라보며 몇 년을 달려왔는데 하루아침에 그만 손 털고 멈추기가 쉽겠는가. 더구나 자신의 젊은 날을 모두 다 바치다시피 했는데 그리고 지금이라도 되기만 한다면 몇십 년은 일할 수 있다니까. 조금만 더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어떻게 안 들겠는가. 그렇게 주저하다 보면 그 사이 또 몇 년이 훌쩍 흘러가는 것이다. 나 같은 경우에도 가지고 있던 직업까지 그만두고 시험 공부에만 몰두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 떨어지고 나니 막막해졌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생활을 해야 할까 고민이 되었다. 이러다 정말 나이만 더 먹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될까봐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누군가 대답해 줄 수 있다면 정말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다.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학원 강사 일을 시작하면서 나는 월급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받았다. 졸업을 한 학기 남겨두었을 때 전부터 알고 지내던 선생님이 국어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일주일에 하루 대학원에 공부하러 나가게 되면서 내가 그 하루를 맡게 되었다. 이후 나도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본격적으로 강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어차피 국어 교육 쪽 공부를 시작했으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학원 강사 일의 가장 큰 단점은 남들이 일하지 않을 때 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평일에는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온 저녁 때부터 수업이 시작됐고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는 주말에는 내내 일해야 했다. 그러니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었지만 또 그러다 보니 공부와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3년 정도를 보내고 나자 나는 남들처럼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퇴근하고 주말에 쉬는 그런 삶이 궁금해졌다. 그래서 대학원을 졸업할 때쯤 고민에 빠졌다. 학원 강사 일은 이제 익숙해졌고 나름대로 잘하고 있었으니 계속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돈도 꽤 벌 수 있었다. 하지만 다른 생활에 대한 궁금증도 생겨버렸다. 또 학원 강사는 아무래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남들처럼 회사에 취직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 것이다. 당시 내 나이가 이미 27이었기 때문에 더 늦어지면 신입사원으로 취직하기는 힘들었다. 그리고 마침 그때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검정교과서 작업을 시작할 때라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에서 사람을 많이 뽑았다. 나는 마침 석사학위 논문도 교과서에 관한 것으로 썼던지라 관련 회사에 지원서를 내봤는데 덜컥 합격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한동안의 고민이 무색하게도 하루아침에 회사원이 되었다. 입사하고 처음 1년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덜 받으면서 다녔다. 뭘 알아야 부당하거나 비합리적인 일을 당했을 때 화가 나거나 억울했을 텐데 회사 생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 원래 이런 건가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지냈다. 하지만 그때도 좀 이상하다 싶었던 것이 나는 배울 만큼 배우고 이곳에 들어온 것 같은데 자꾸 허드렛 일에 가까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었다. 교과서 편집자로서 뭔가를 익히고 있다기보다는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단순한 일들만 맡아서 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된 느낌이었다. 그래도 그때 나는 내가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렇겠지. 일단 보고 배우라는 건가? 시간이 지나면 좀 일다운 일을 시켜주겠지 라고 생각하며 첫 해를 보냈다. 하지만 이후 우리 팀이 만든 교과서들이 전부 무사히 합격했는데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교과서 기회, 회의에 쓰이는 자료나 복사하고 다가를 준비하고 저녁 메뉴를 정하고 식당을 예약하는 일들을 주로 했다. 이런 일들을 시키려면 왜 굳이 나를 뽑았을까?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이상했던 점은 바로 출퇴근 시간이었다. 출근 시간이 8시 반이었는데 그러면 8시간 근무가 원칙이니 퇴근 시간은 5시 반이어야 맞았다. 하지만 다들 응당 6시에 퇴근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매일 30분씩 손해를 본 것인데 그때는 전혀 몰랐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다. 또 잘못된 그 6시라는 퇴근 시간마저도 당시에 거의 잘 안 지켜졌다. 과장님이 퇴근을 안 하면 나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우리 팀에서 1등으로 퇴근해도 안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 팀원들은 매번 퇴근 시간만 되면 눈치 게임을 하는 사람들처럼 행동했다. 하나, 둘 하면서 서로 눈치 보며 일어나는 그 게임 말이다. 또 교과서 작업은 마감 시즌 때는 야근에 주말 특근도 해야 했고 심지어 교과서 심사본을 내기 직전에는 밤을 새워서 일해야 했다. 하지만 마감이 아닐 때는
그렇게까지 일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 어차피 원고가 들어와야 어떤 작업이든 할 수가 있었으니 원고가 안 들어오거나 늦게 들어올 때는 정시에 퇴근해도 되는 거였다. 하지만 우리는 일이 당장 없는데도 일하는 척을 계속해야 했다. 이게 뭔가 싶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한 상황들이 계속 생겼다. 그중 정말 싫었던 것은 퇴근 시간 30분 전에 새로운 일을 받게 되는 것이었다. 받는 입장에서는 퇴근하지 말라는 이야기로 느껴졌다. 그보다 더 최악은 아무런 사전 예고도 없이 퇴근 시간 30분 전에 회의를 하자고 모이라는 것이었다. 왜 그때부터 회의를 하는 건지. 그럼 퇴근 시간은 당연히 뒤로 미뤄지는데 그렇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었다. 적어도 야근은 밤 8시 반은 넘겨야 그때부터 초과 수당이 나왔다. 이런 일들이 쌓여가니 나는 점점 기분이 나빠졌다. 뭔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회사를 당장 그만둘 것이 아니었으니 과장님에게 이것저것 따지기도 뭐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우리 팀만의 문제는 아닌 모양이었다. 같이 입사했던 다른 과목, 다른 팀 동기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더 과거 아니었다. 어떤 상사는 정식 퇴근 시간인 5시 반이면 사라져서 야근 수당을 주기 시작하는 8시 반에 어디서 술을 한잔하고 왔는지 벌건 얼굴로 나타난다고 했다. 그래도 그렇게 들어와서 일을 하는 상사는 그나마 나은 쪽이었다. 어떤 상사는 그때부터 자리에 앉아 인터넷으로 스포츠 경기를 보든지 아니면 게임을 한다고 했다. 그 사이 팀원들은 그런 그들을 보면서 퇴근도 하지 못하고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것이다. 그러니 이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식 야근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거기에 처우 등 여러 가지 비합리적인 상황들이 더해지고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누적되면서 결국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말처럼 같이 입사했던 동기들이 하나둘씩 회사를 떠났다. 나는 입사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던 때쯤 교사용 지도서 작업을 하면서 드디어 편집자다운 일들을 조금씩 맡기 시작했지만 그 사이 이미 많이 지쳐버렸다. 처음 입사했을 때의 열의도 의지도 다 어디로 사라져버린 상태였다. 그래서 결국 나 역시 이 한마디를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때는 이 말이 뭐가 그렇게 눈치가 보이고 어려웠는지 모르겠다. 그럼 저는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